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8일 오후 1시 석촌동 대로변의 5층 상가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디오방 종업원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며 손님이 신고한 거예요. 피해자는 22살의 신씨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고가 하나 더 들어와요. 비디오방 건너편에서 전당포를 하는 57살의 고씨도 흉기에 찔린 채 사망해 있다는 겁니다. 둘 다 15에서 17차례 칼에 찔렸고 큰 출혈이 있었어요. 비디오방과 전당포 입구가 모두 피바다였다고 합니다. 연말 기간이에요. 사건 사고가 평소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치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기간인데 대낮에 연달아 살인사건이 발생하니까 이 지역 경찰 비상이 걸리겠죠. 출동했어요. 현장에 와 보니까 두 상가가 마주보고 있고 같은 시각에 두 명이 연달아 살해됐다는 점에서 동일범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수사에 들어가죠. 범행 동기에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전당포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범행 대상이 되기 좋을 겁니다. 그러면 비디오방 종업원은 왜 살해당했냐는 거예요. 두 사건엔 공통점이 없어요. 범행 장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가이고 그것도 대낮에 일어났습니다. 범인의 의도를 알기가 너무 힘들죠.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과 족적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고 먼저 동일수법 전과자들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죠. 다행히 CCTV에 용의자들이 찍혔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 현장의 옆 건물이에요. 여기가 금은방 CCTV인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유리로. 두 명의 남성이 급히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내 카메라예요. 바깥이 흐려서 인상착의까지 알아볼 수는 없었죠. 용의자가 두 명이라는 것 외에는 신원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1,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이들을 수배합니다. 자, 석촌동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서울 전 지역에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2인조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환자를 가장해 침입했고 의사와 간호사를 상대로 강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수법상 이번 사건과 동일범 같아 보였죠. 성형외과 강도의 용의자들은 의외로 쉽게 잡혔어요. 강력반 형사의 지인 중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상인이 있었거든요. 이 상인이 손님에게 옷을 팔고 수표를 받은 겁니다. 이 수표가 바로 그 병원에서 강도를 당한 수표였던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55살의 이진구라는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진구의 이력을 조회해 보니까 마약과 강도 전과가 많은 사람이었고 이미 사기 도박으로 수배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문제는 이 이진구라는 사람이 특정 직업이나 거주자가 없다고 합니다.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경찰은 이진구의 아들을 찾아가 봤어요. 하지만 이미 아버지와 의절한 상태라 행방을 모르지만 방이동에서 살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주변을 탐문해 봤죠. 그 결과 이진구가 살았다는 하숙집을 찾는데 이미 도망가고 없었어요. 하숙집 주인 말을 들어보니 이진구가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아서 짐을 다 창고에 넣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짐들을 살펴보다가 이진구의 신발 하나를 챙겨서 돌아왔고요. 끈질긴 탐문 수사 결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제는 통신 수사예요. 대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춤을 자주 추러 다녔대요. 이걸 근거로 대구 시내의 캬바레와 지낼 만한 여관도 모두 다 뒤졌습니다. 다행히 한 여관 주인에게서 제보가 들어와요. 이진구가 이틀 동안 자신의 여관에서 지냈는데 방이 춥다며 다른 데로 옮겼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 여관 근처에서 잠복에 들어갔고 밖으로 나오는 이진구를 검거했어요. 검거 당시 이진구는요, 도망 중인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의 옷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성형외과 의사에게서 뺏은 명품 선글라스와 바바리를 입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돈이 많은 사업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진구가 의외로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거든요. 이게 담당 형사 눈에는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 또 잡히면 가중처벌될 텐데 이렇게 쉽게 자백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다른 범죄를 숨기려는 의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 형사는 이진구의 하숙집에서 가지고 온 이 신발 밑창에서 혈흔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을 모두 확인해 본 끝에 3개월 전에 일어난 석촌동 사건이 떠올랐어요. 이진구의 신발과 석촌동 현장에서 나온 족적을 대조했죠. 일치합니다. 이게 범행 당시 신었던 신발인 거예요. 그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 신발에 묻은 혈흔은 석촌동 전당포와 비디오방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진구는 석촌동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그동안 서울에 있는 병원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범행이 다 드러나는데 인정은 했죠. 하지만 살인 혐의까지는 끝까지 부인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범인 이병주가 대전에서 잡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털어놔야죠, 이제는. 이진구와 이병주는 각각 전과 14범, 12범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고 출소 후에도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직장 없이 일용직으로 돈을 벌어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건 당연히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정한 게 크게 한탕 해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석촌동 살인사건이었던 거예요. 범행 대상으로 전당포를 고른 건 의외예요. 왜냐면 전당포의 구조가 이렇잖아요. 안으로 외부인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진구는 여기 주인과 오랫동안 거래를 했어요. 아마 강도를 하면서 훔친 물건들을 작물로 팔았던 것 같습니다. 전당포 주인과 아는 사이라는 점을 이용한 거죠. 이병주가 밖에서 망을 보고 이진구만 들어가요. 그래서 전당포 주인인 고 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준비한 장도리로 고 씨를 내리칩니다. 고 씨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진구는 칼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칼에 찔려 사망했죠. 그러면 비디오방에서 일하던 신 씨는 왜 사망했냐는 거죠. 비디오방 위치가 이 상가 들어갔을 때 복도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사이에. 그래서 고 씨의 비명을 듣고 신 씨가 나와 본 거예요. 이때 범인들과 마주친 거고요. 목격자 제거를 위해 해야 됐던 살인으로 생각됩니다. 고 씨와 신 씨를 살해한 후에 이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요. 경찰이 오진 않는지, 왜냐하면 이미 신 씨라는 목격자가 있으니까 또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는지 경찰이 오는지를 확인해 봤고 다시 전당포에 들어갑니다. 현금 10만원과 1,500만원 정도의 금품을 훔쳤어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흩어져서 도주를 시도했죠. 며칠 뒤에 자기들이 수배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는 휴대전화를 쓰지 않습니다. 주로 여관에서 지냈고 공중전화로만 연락을 했죠. 이들은 검거되고 나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큰 소리로 웃거나 같이 떠들어요.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거나 대구까지 도망간 자기들을 붙잡은 형사들이 대단하다면서 여유를 부렸습니다. 결국 이진구와 이병주는 살인과 특수강도 혐의로 사형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 잠정적 폐지국가죠. 그래서 2005년에 무기징역으로 선고되면서 아직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다 2009년 진주 교도소에 있는 이병주가 이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이병주는 이진구에게 방이동 빌라에서 부녀자들을 살해했는데 이들이 떠올라 괴롭고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알려지면 유영철, 강호수는 게임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공범인 이진구만 봤다면 사건이 알려지진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가 많은 재소자들이 돌려봤습니다, 이 편지를. 그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숨겨진 범행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 복역 중인 재소자들이 거짓 진술로 경찰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 재미거나 재판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병주의 편지는 석촌동 사건의 부검과 사건 기록들을 봤을 때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병주의 범행이 확실하다, 이 편지 내용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병주의 진술로는 2004년 10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이진구의 집에 가던 중 범행 욕구가 생겨서 가스 검침원인 척해 방이동의 어느 가정집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집에는 56살의 여성 김씨와 친구인 이씨가 있었어요. 가스 밸브를 살피는 척 하다가 갑자기 23cm의 식칼을 꺼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여기서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6장을 빼왔습니다. 그리고 신고할까봐 피해자들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고, 손에 있던 반지와 장롱에서 현금 40만원을 훔쳐 도망쳤던 거예요. 이 사건의 강도살인 혐의로 다시 재판이 열렸고요. 이병주는 또 무기징역, 이진구는 징역 9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숨겨져 있던 여죄들이 계속 나와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진구와 이병주의 단독 범행도 있었고 같이 저지른 범행도 있어요. 그러면 방이동 빌라 외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드러난 걸까요? 2011년 56살이 된 이진구가 갑자기 자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암으로 이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거든요. 자기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경에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동안 이병주와 저지른 사건들을 전부 자백하는 겁니다. 이진구의 첫 번째 범행은 199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어요. 7월이었습니다. 약에 취해서 운전하던 이진구가 사람을 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죽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 당시엔 죽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다른 장소에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했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는 못했어요. 첫 사건이 뺑소니였죠. 그리고 2년 뒤인 1997년 3월 11일 서울 서초동에서 가장 큰, 이때는 디스코텍이라는 데가 있었대요. 여기 지하 1층에서 주인인 52살 오씨와 관리인 55살 김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진구가 이 사건도 자기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입증 이런 확인을 해보기 전에 간암으로 사망해요, 이진구는. 그래서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2001년 2월 25일이에요. 또 마약에 취해 있던 이진구는 익산시 모현동의 서점 종업원인 우씨를 위협해 자기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고 가슴을 찔러 살해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사망하면서 이 사건도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했어요. 이진구와 이병주가 같이 저지른 첫 범행은 2004년 1월이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다가 차 주인에게 들켜요. 그래서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고요. 한 달 뒤에도 강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같은 해 8월 15일에 이들이 또 마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약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49세 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이병주가 처음에는 이 사건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했는데 나중에는 진술을 바꾸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경찰이 자기를 범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허위 자백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병주가 같이 복역 중인 수감자에게 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나 봐요. 제보가 들어와요, 교도소에서. 근데 이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라서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은 사건 수사에 한번 실패했죠. 그래서 이병주와 신뢰가 깨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재수사 들어가면서 꾸준히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이병주와
대화를 여러 번 하면서 관계를 회복했고 결국 진술을 받아냈어요. 이렇게 공소시효 만료 5일 전인 2019년에 기소에 성공하면서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입니다. 명일동 사건 4일 만인 2004년 8월 19일, 시간은 새벽 3시 30분이에요. 이병주가 다시 마약에 취해서 범행을 또 저질러요. 항상 이들은 마약을 하고 나면 범행 욕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어느 주택 계단에서 집에 가던 21살 여성 채 씨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요. 그리고 60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19살의 원양을 마주치거든요. 그냥 바로 찌르고 도망갑니다. 또 이때 최 씨는 한 달간 혼수 상태에 있었고 원양도 중태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둘 다 살아나는데 피해자가 너무 순식간에 당했죠. 그래서 범인에 대해 제대로 된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단서를 못 찾으니까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이병주의 자백으로 2019년에 미아동 사건과 같이 기소에 성공합니다. 범행 동기를 물어봤는데 딱히 없어요. 아마 약에 취해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검거된 석촌동 전당포와 비디오방 살인이 일어났던 거예요. 2004년 석촌동 사건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사람들을 찌르고 다닙니다. 딱히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마약으로 인한 공격성의 분출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 1월 4일 오후 3시 15분 이진구가 어느 남성을 칼로 찌르고 도망갑니다. 어느 골프클럽 뒤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발견한 거예요.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차 문을 열고 담배만 꺼냈는데 이때 차 주인인 남씨가 나타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이진구의 멱살을 잡았거든요. 그러자 화가 난 이진구는 칼을 꺼내서 이 사람을 찌르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토요일 오후 4시 다시 마약을 한 이진구와 이병주는 환자로 위장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진료실에 들어가 원장을 칼로 위협해 20만 원을 빼앗고 손발을 결박한 뒤 달아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마약에 의한 폭력성 해소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뺏은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1998년에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미제 사건이었고 용의자가 3명으로 추정되거든요.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인상착의가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범행 수법이나 시기상 사바이 단란주점의 범인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외에 범행을 입증할 만한 단서는 아직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진구는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 받으면서 어차피 죽는다는 생각에 모든 사건을 자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병주는 아직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데 왜 사건을 자백한 걸까요? 이 사람도 지금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진구를 보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백을 했던 것 같고 아직 밝히지 않은 사건이 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병주도 지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재판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다시 또 기소해서 그래봐야 또 무기징역 나올 겁니다. 최대형으로. 이게 범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게 아마 자백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또 되지 않나 싶은데 범인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또 어떤 처벌, 재판이. 하지만 사법부나 유가족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죠.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며 늦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신뢰감을 줘야 되고 범인의 처벌은 사회 질서나 유족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어떻게든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이렇게 사건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서울과 익산에서 일어난 이진구와 이병주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